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 재산이 이게 혹시 오타입니까? 수조 원대요? 네, 수조 원대가 맞습니다.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수조 원대를. 글쎄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이런 월급쟁이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옛날에 지금 저 병석에 계신 이건희 회장의 거의 분신처럼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감옥에도 가고 이런 걸 했었는데 수조 원대의 돈을 받을 정도면 글쎄 가볼만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05년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약 주식 가치만 약 4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2005년도에. 예. 삼성전자 주식하고 삼성전자 스톡옵션을 합쳤을 때 약 20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삼성생명이 또 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2조 원 정도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2조 원요? 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삼성 SDS라든지 에버랜드 전환사채라든지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또 이학수 부회장도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재산이 수조 원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은 이학수 부회장 자신의 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차명 재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좀 보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오너 일가는 아니거든요. 예. 경영자 내지 경영을 보조하는 입장인데 월급쟁이였단 말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가 수조를 형성할 수 있다. 거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수조를 형성했다는 거는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의 어떤 실재산을 차명으로 이학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임원들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사실 대를 이어서 했었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집니까, 월급 받아서. 국세청이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전 부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는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밝혀진 것인데,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득 자료, 그 다음에 외환 거래, 그 다음에 외국에 출국한 자료, 그 다음에 고급 별장이라든지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결국에는 차명 재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아마 국세청이 증여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수가 일가족 5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수 부회장 비롯해서 재산이. 예. 네. 그렇다면 명의를 넘긴 거는 곧 증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납부하고 증여가 됐는지 이 부분이 아마 국세청이 이 부분만 들여다봐도 많은 탈루나 어떤 불법한 부분들을 확인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이 세무조사가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성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 그다음에 이학수 부회장 역시 자신의 재산을 또 자녀들한테 증여 혹은 상속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테헤란로 대로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0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예. 지하 4층, 지상 19층, 23층 정도인데 한 층당 월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4억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현재 L&B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족이라든지 자녀들 5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분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탈루가 있지 않느냐. 냈겠죠 당연히. 만약에 필요 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역추적하는 거예요. 예. 내려면 당신이 그 자식이 있다면 당신 나이가 지금 젊은데 이 정도 재산을 보유할 만한 뭐 증여세를 낼 만한 그 돈을 어디서 확보했느냐. 이 부분을 소명하라고 요청합니다. 국세청에서. 예. 그것이 그 소명이 되면 뭐 문제가 없는데 소명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탈루하거나 탈세한 걸로 이렇게 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LMB 인베스트먼트. 네. LMB 인베스트먼트네요. 맞습니다. 예. 이 회사하고 또 RCS, 이 네. 회사의 청소 주차용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RCS라는 회사의 대표가 LMB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 RCS라는 회사는 이 LMB 인베스트먼트 회사뿐만이 아니고 삼성 반도체, 삼성생명, 삼성 디스플레이, 에버랜드, 르노, 삼성 자동차 다 청소를 하고 있단 거잖아요. 진짜 알짜배기인 거죠. 이게 부러워요. 이런 거 청소는 뭐 너무 하고 이거는 싶어요. 사실 누구 말 맞다나 저 땅 짚고 헤엄치기고 그냥 길바닥에서 돈을 줍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업체들은 사실 인력 장사, 사람 장사를 하는 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주면서 그걸 또 계속 갈아치우면서 그러면서 그 차익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곳인데 더군다나 청소하는 곳이 다 삼성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권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뭐 회사 관계자 혹은 전직 또는 퇴직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이권을 주는 그런 사례에 속하는데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내 차명 재산을 잘 관리해주는 대가로 주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상 그래 왔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국세청이 이 LMB 베스트먼트라는 곳을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업법상 일감 몰아주기 어떤 요건에 위배가 되면 처벌 사유될 수가 있고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에서 이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부분 이 부분도 특히 RCS 이 회사도 같이 들여다볼 수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세청이 지금 세무조사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이게 지금 하고 국세청에서 이걸 하느냐 하면서 보니까 이학수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리했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세무조사와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벌써부터 이런 거 세무조사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돈이라든지 세금 부분 그게 뭐 촉발이 됐다는 거는 뭐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는데 다만 좀 의심스럽다,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지금 이학수 부회장의 재산 내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지금까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세청에 과연 알게 됐을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찔러준 거 아니냐, 정보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예.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 MB 재판에서 이학수 부회장이 그 MB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 결정적 증언들을 다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 불리한 증언을 로펌 했죠. 관련한 얘기도 다 했었고요. 뇌물 얘기를 뭐 거의 여기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BBK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들어간 모든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자수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수서를 가져오는 바람에 그리고 법정에 직접 나타나 가지고 자수서 내용이 맞다라고 진술을 2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제 요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국정을 한때 한 5년 정도 관리를 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도 이렇게 국세청에 찔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세무조사는요, 뭐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인은 뭐 좀 다르지만 하는 이유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트 된 사람들 기업 아니면 진정이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게 신빙성이 아주 컸을 때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진정의 개연성이 크다고 봤을 때. 근데 그 진정 어디서 넣느냐인데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죠. MB 측에서 했을 가능성. 그 부분은 뭐
농후하다 생각 좀 듭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급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 공매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했어요 지금. 예. 네. 자기 게 아니다. 이거는 이순자 소유이기 때문에 예.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 뇌물범죄 몰수 추징법 그리고 제3자 거라도 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추징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부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전두환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80년 이전에 정권 잡기 전에 샀던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법원은 일견 뭐 타당해 보여서 집행 정지는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 집행은 정지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연희동 자택을 사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순자 씨가 원래 이렇게 그 부동산 투기를 좀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재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외에 본인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이도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희동 빨간 바지 이런 얘기가 그렇죠. 옛날에 예. 있었죠. 예. 예. 바로 그런 때문에 이 공매가 좀 처음 한 번은 된 거는 이거는 전두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두 번째 다시 한 거는 이거는 내가 다른 때 대통령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다시 내가 확보를 한 거니까 이거는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제 기억으로는요. 몇 년 전에 경매로 넘어간 것을 그 이순자 씨의 남동생이죠. 네, 그렇죠. 전두환 씨의 처남이 자기가 사가서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전두환 돈이 아니고 이순자 돈이다. 이순자 씨 돈이고 이순자 씨는 이게 대통령 하기 전에 내가 부동산 두 개에서 번 돈이니까 어쨌거나 이 주택을 공매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일단은 집행정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검찰이나 국가 측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캠코죠, 캠코. 공매는 캠코 이런 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서 이게 제3자지만 몰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입증한다 그러면 집행정지는 뭐 풀리고요. 재판이나 이런 게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가 벌써 다 해버렸나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낙찰자는 있는데 이게 밝혀주질 않아요.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게 낙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최종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완전히 안 돼요. 그 직전인데 그게 만약에 결정 나고 돈까지 납입을 하면 낙찰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 이순자 씨가 낙찰자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됐어요. 그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만약에 아는 사람이 사면 또 그 사람한테 좀 어떻게 받든지 그거를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반대편 국가 측에서는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해서 일단은 낙찰자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우익단체들 쪽에서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낙찰자 측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를 바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비서가 김성원 의원이 탑승한 가운데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운전을 했던 보좌관 역시 술에 가득 취한 상태였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술을 좀 많이 드신 모양이에요.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이거 법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한 걸 알았다면. 그 이전도 음주운전을 한 걸 알았고 예컨대 방조를 했을 때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윤창호법 때문에 그 처벌 기준이 아주 강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음에도 에이 괜찮다 운전해라 갑시다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블랙박스를 있을 겁니다. 경찰이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면 김성원은 또 음주운전죄가 돼요.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처벌되죠. 만약 그게 있다면. 이게 참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이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새벽 5시 반 정도에 사고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같으면 새벽 5시 반이면 허원해요. 그러니까 밤새 약주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차량을 운전하고 왔던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관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야 운전해라 라고 지시를 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 음주운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알았으면 저는 방조예요.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술을 먹었다는 걸 알았다면 0.03 넘는 거는 뭐 한 잔 마시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알았던 게
블랙박스나 그 음성이 녹음이 돼 있으면 이건 방조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밤새도록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아침 숙취운전. 예, 아침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날까지 술 마시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았다면 냄새가 났는데 뭐 그런 얘기가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0.82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0.08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사실 이게 숙취운전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 정도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약주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음주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고 운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정병국 선수. 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뒤 달아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까? 네. 지금 아주 좀 쏠쏠한 활약을 하는 선수입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제 야구 선수도 있었고요. 김상현 선수. 예. 뭐 얘기해도 되죠. 네. 그리고 제주지검장 김순창 다 얘기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지금 문제는 예전에도 유사한 이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예전에도 유사한 일로 입건됐다고 하면 가중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아니면 상습성이 있는 거지 그때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면 이번에는 쉽게 이렇게 벌금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뭐 기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통 이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이게 3번 이상 그러면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이 되더라도 이게 중한 경우에는 이게 바로 구속 처벌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음란 행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최근에 또 SBS의 앵커였죠. 네네 김성준 씨. 다 얘기해도 됩니까 이렇게? 예. 예, 김성준 앵커요. 네. 또 이제 안 좋은 일로. 좀 다른데 그건 이제 성폭법상의 몰래카메라 촬영죄로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김수창 지검장. 네.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변호사 개업했습니까? 네,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조건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그럼 기소유예는 뭐냐면 검찰이 아예 재판에 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처분을 받고 변호사 등록을 하고요.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이런 범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동종 범죄. 뭐 몰카 범죄라든지 수임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런 공연음란 범죄를 수임을 좀 특화를 좀 한 거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제 방송 일을 못 하는 거고요. 네. 정병국 선수 같은 것도 앞으로 선수생활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이 법률가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다시 변호인을 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연음란죄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거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원래 카메라 촬영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예. 뭐 법조인이라서 뭐 이게 뭐 혜택을 받다기보다는 예. 어쩌면 좀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들었다고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박준 변호사 개인적 이야기였습니다. YTN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고요. 그 몰래카메라 얘기했으니까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가 지금 한창인데 한 일본인 관광객이 선수들 몰래 여성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체포됐고 오늘 검찰에 기소됐다고요? 네. 자, 이 일본인은 30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구 선수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하면서 이제 거의 축구 같은 핸드볼과 같은 그런 경기인데 여자 수구 선수들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선수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자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가 뉴질랜드 선수 그의 가족들한테 적발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한테 넘겨져서 운영요원이 경찰에 넘겨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찍은 거다. 그리고 내가 사진 찍은 곳이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곳이지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이제 휴대폰 카메라를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찍혀져 있고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민망한 그런 사진도 있었다고 그래요. 주민에서 찍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부위를 주민했다거나 그다음에 수구가 상당히 좀 거칠 수가 있어가지고 수영복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방송도 안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사실은 내가 근육질의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 라고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일본인은 출국 금지 조천 내려졌다고 못 가요. 이제 일본 사람이라 해가지고 뭐 처벌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우리나라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국내인 외국인 다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성폭법상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거고요. 촬영죄로 지금 처벌이 된 원래 15일 날 출국하기로 했는데 아마 좀 더 이따 가야 될 겁니다. 재판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판 받는 동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 그걸 우리가 호텔을 마련해 줄 수는 없고 본인이 못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숙소를 마련할 걸로 보이고 아마 약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약식 기소가 구치소 이런 데는 안 있겠네요. 구속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주거불명이 되게 될 경우에 따라서 체포가 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일본인인데 뭔 주거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호텔이라든지 숙소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정해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혹시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 벌금형 나올 것 같다고요? 벌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찍은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많이 찍었긴 한데.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형량 높아집니까? 예, 높아집니다. 많이 그 부위라든지 또는 그 성적 민감도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합니다만 외국인이니까 일본인이네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분위기로서는 특히 요즘에는 일본인들의 범죄가 좀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있는 일본 수석 영사의 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일본인들의 좀 약간 좀 파렴치한 범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판부의 판단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